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642포인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100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68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1,3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금요일은 휴장이었고요. 목요일이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코스피가 더 올라가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21선 위에서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2월 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3월 이제 첫째 주, 내일 모레죠.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700선 근처에 지금 위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요걸 뚫고 넘어가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윗골을 달면서 그 벽을 이제 뚫고 나가긴 했었는데요. 금방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 고점을 찍고 쉽게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이후에 적절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코스피의 상위 종목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주 위주로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이제 코스피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조정을 길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횡보를 끝내고 좀 벽을 뚫고 나갔을 때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연일 한 6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가 좀 이탈을 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금융 투자가 최근에 모았던 이 물량을 그대로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별하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는데,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3월 달에도 매수가 지속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862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금 꺾이는 모습, 코스피와 유사합니다.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면 코스닥은 조금 전고점부터 떨어져서 아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크게 움직이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고점을 벗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저항 테스트를 코스피는 좀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의 이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받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코스피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다가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그때가 오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코스피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1,300억도 매도했고요. 뭐 하루도 끊임없이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특히 많이 매도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특별하게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틀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다우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도 지금 1.9% 상승하면서 시장이 어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상해 종합도 올라가면서 모두 다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에 그 추세를 이어간다면 상승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율이고요. 1336원입니다. 1원 정도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쐐기형 수렴 패턴에서 이 1,300원, 1,330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아래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채로 평균적인 가격대를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환율이 좀 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러나 뭐 천천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물 지표는 볼 필요 없고요. 네, 어제 이제 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4.18%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1일자의 그래프인데요. 어제 간밤에 이 저녁에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3% 정도에서부터 지금 4.18%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4.1%대로 다시 힘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3% 중반대로 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해외 이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와 지금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또 시장에 대한 상승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휴장이고 다음 주 시장의 이 국채 금리가 또 어떻게 이 추세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곧 이제 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2월 달에 미국 CPI 지표 발표,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지 1월, 2월은 지금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여전하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물가 지표가 좀 낮게 나온다면 이제는 예상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가 무조건 내리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몇 번 내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한 번에서 네 번까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딱 요렇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천천히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읽어가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을 내리든 네 번을 내리든 우리가 최종으로 도달하는 그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리하게 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했고요. 0.6% 상승했습니다. 16,24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코스피도 특별하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방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기아 같은 그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한 번씩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뭐 16,190원으로 끝났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요. 일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주로 사실 뭐 160만 주보다 좀 증가했지만 여전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주대, 200만 주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의미 있게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주시를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도 거래량 없이 상승한 것은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이제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크게 지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지금 계속 이 거래량을 줄인 채로 주가에 대한 범위를 가둬놓은 채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지금 좀 불확실한 그런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섣불리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계속 이 지루한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뭐 3월까지 왔으니까 이제 3개월만 더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개월 기다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하나씩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바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이제 저는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반등하는 추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내가 기다려온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은 큰 거래 없이 진행되었고 별로 의미가 없는 상승이었다. 그래서 일별 차트도 뭐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61선도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리긴 하지만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렴 구간에서부터 서서히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루즈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때 14,550원 정도를 최저점으로 찍고부터 그죠? 지금까지 조금씩 아주 느리게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다시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21선 타고 이 주가들이 하나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큰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이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추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멈춰있던 거래량도 사실 이제 조금씩 피크를 주면서 잠깐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때 피날레를 줄지 아니면은 좀 뭐 지루하게 움직일지. 지루하게 움직이되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리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선 태우면서 서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냥 그런 이슈와 함께 크게 올라가거나 뭐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기아라든지 이런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처럼 하루에 막 5%에서 10%까지 바짝 올라가면서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산업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지금 이 좀 정치적으로도 좀 양갈래로 나뉘어서 계속 이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가를 저평가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단기적인 악재들이 하나씩 이제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지금은 향하고 있는 방향은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 달에는 한 달 내내 이제 15,000원대에서 놀다가 이제는 16,000원대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6,00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만큼 이제 이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런 이 주가들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 이제 관련 테마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2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600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가 13만 주 매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투신, 보험,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12만 주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21일부터는 다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매도하면서 뭐 그동안 또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어내나 싶었는데요. 다시 매수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도했던 거 다시 메우고 그대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투신도 지금 이제 크게 매수한 뒤에 매도 없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는 것인지 다음 주에도 한번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고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조금 늘었습니다. 22만 주 정도 늘어가지고 611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609만 주나 611만 주나 거기서 거기고요. 지금 61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크게 뭐 매수 매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600만 주 정도에서 유지를 한다면 이제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상환할 건가, 아니면 이대로 버텨서 6월까지 흘러가서 공매도 잔고를 결국에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련히 사실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그런 증권사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수십만 주씩 동시호가에 거래를 하고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확실히 공매도가 금지되고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런 거래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 공매도가 금지되고부터는 일거래도 평소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매도가 활용되어서 주가를 계속 이제 흔드는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가 줄어들었던 시점을 보면 정확히 11월 달입니다. 그때가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공매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거래가 부족하다 보니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관성을 좀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수급적으로는 볼 거는 없습니다. 대차 잔고는 89만 주가 체결이 되면서 또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더라고요. 상환이 이제 9만 3천 주 되었고 체결이 90만 주, 그래서 2,43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2,300만 주, 2,200만 주, 2,400만 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차 잔고가 90만 주 늘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적정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천만 주대를 크게 깨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금 많이 상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더 이상 상환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세고요. 종목 상세인데 추적 물량이 17만 주에서 66만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많은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16.12%로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16%를 훌쩍 넘어서 또 최고 퍼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에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며칠째 다시 매수를 하면서 잠깐 이제 며칠 전에 이탈했던 물량을 그대로 메우고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채워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MSCI 리밸런싱 뒤에 3월 달에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첫날 장을 기다리면서 이 정도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가 결국에는 기다리던 고준위 특별법이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월 달에 이제 통과가 결국에는 안 됐고요. 그 안건 이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3월도 마찬가지 총선 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힐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엔 총선 이후에 5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하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별로 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특별법이 이제 산중이 못 넘은 채 2월에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었고요. 야당 쪽에서 11차 정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을 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규 원전 그냥 건설하지 말고 원전 수명 연장하지 말고 원전을 점점 줄여라,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의 백에 대한 그런 이 집념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리백에 대한 그런 이제 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 약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여러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통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이 효율적인 국가가 있고 비효율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유럽 쪽에서 특히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앞두고 있는 폴란드, 체코, 뭐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쪽 국가들이 왜 아리백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에너지가 좋다, 재생이기 때문에 뭐 위험성도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은 좀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섞어서 현재 우리가 경제성도 살리고 그런 위험성도 좀 보완을 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당과 계속 야당이 그렇게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발표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당 쪽에서도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로 이제 넘어갔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4월 이후로 5월 달로 또 이제 그 초안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이 언론에 다 오픈이 되었죠. 2기에서 4기, 뭐 3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일단 확실히 포함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몇 기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 아직까지도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를 고집하고 있는 그 쪽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안책이 없이 재생에너지 100%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되었고요.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내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대안이 마련이 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같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성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전력 수급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이 안정성만을 따져서는 이 에너지에서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생각보다 뒤로 밀릴 수 있겠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시장은 그렇게 조금 불확실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뭐 2기 이상 건설을 확정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투자자들이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보다 뭐 방산 쪽,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되는 쪽, 그쪽에 투자금이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행인 것은 이 고준위 특별법 이외에 수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이제 10조에서 20조인가요? 15조에서 25조로 증가했습니다. 10조가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조 이상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폴란드 방산 수출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수출에 있어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말고도 해외 시장 쪽에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체코 쪽에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푸아르 체코 총리 수석 안보보좌관과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체코 원전에 대한 정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는 이 체코를 이제 한수원이 수주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거고 어떻게 체코 쪽에 원자력 기술을 현지화를 시킬 것인지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속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2달, 3달 정도 남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성으로는 이 우선시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유럽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폴란드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지금 어느 하나 국가에 이 원전 수주를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한국 쪽에 좀 나눠주고 미국 쪽에 좀 나눠주고 프랑스에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폴란드 이 건설을 보면 1차 이제 처음에 6기로 언급이 되었다가 3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갔고요. 그 다음에 2차라고 하는 그 퐁트누프 원전, 민간 원전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고요. 한수원이죠. 그 다음에 3차, 3차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정부 차원의 2차이기 때문에 2차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기 또 3기가 이제 프랑스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 국가에다가 골고루 이제 나눠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불가리아도 마찬가지. 불가리아 원자로는 이 체코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제작은 이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원자로 제작 다음에 이제 주 설비 공사, 그죠? 원자력 발전 전체를 건설하는 그런 건설은 한국이 합니다. 한수원이 하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불가리아 쪽과 프랑스 쪽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가동 기술, 그 다음에 핵 연료 기술 이런 것들을 또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국가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기보다는 여기저기 이렇게 좀 건설을 나눠서 주는 모습이고, 그 핵 발전에 대한 운용 기술까지 생각하고 정비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분야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면 좋겠지만 일종의 이제 저런 식으로 나눠서 수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프랑스와 뭐 한국이 나눠서 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받아서 웨스팅하우스와 또 협력을 할지, 그리고 협력을 하되 뭐 나머지 운용이라든지 뭐 핵연료 쪽을 또 프랑스와 협의를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서히 지금 동유럽 쪽에서 이 한 국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전과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좀 승리를 하는 그런 이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지금 이 이탈리아와 캐나다와 함께 총 3조 규모의 프로젝트에 1조 수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불가리아 쪽에 7조 정도를 수주를 앞두고 있죠. 우선 협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퐁트누프 원전,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을 이제 한 14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이 최고 30조이긴 하지만 일단 두코바니 한기 이후에 플러스 3기가 알파죠. 근데 그 3기는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올해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동 쪽 소식이죠. 한전이 이제 UAE 쪽 바라카 원전 4, 5기를 타설 9년 만에 운영까지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초에는 이제 3, 5기가 돌아갔고요. 올해 이제 초에는 4, 5기가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타설 9년 만에 운영까지 최초 임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상업 운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출력 조절을 하면서 최대 출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뭐 전력 생산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제 내기해서 5,600메가와트급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이고요. 이 5.6기가와트가 밤낮 없이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 UAE 쪽의 이 사막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건설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UAE 쪽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업적이 되는 거고,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쪽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UAE 저 4기 짓는데 20조 들었거든요. 21조입니다. 근데 한 기당 거의 5조 규모 원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물가가 그때는 싸긴 했어도 지금 반영을 하더라도 아주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한 내에 그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점. 뭐 1년, 2년 밀렸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4기를 안정적으로 완성시켰다. 그리고 상호분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 EDF는 그 1, 2년이 아니고요. 이미 영국 쪽에 지금 프랑스와 계속 갈등이 있고요. 그거 건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서 그 다음에 납기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보글원전 3, 4호기 아직도 상업운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3호기는 계속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공기가 계속 길어지고 들어가는 투입 건설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엔 파산에 이르렀던 웨스팅하우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건설에 대한 그런 체계, 그 다음에 기술, 가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이 앞으로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 이 수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소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IR 자료에 UAE 쪽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오히려 사우디보다 이 바라카 원전 5, 6호기에 대한 그런 이 수주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 분위기 계속 살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요즘 이제 뜸했던 소식이 다시 한번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 파워가 SMR 상용화가 빠르다라는 소식이고요.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테라 파워가 조금 더 그 진보된 기술입니다. 테라 파워는 이제 이 모듈 이 냉각에 있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유리하고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 소듐이라는 것이 이제 과연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또 검증이 되고 NRC 인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다 넘어간 것 같고요. NRC 인증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프로젝트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조금 무산이 되면서 한 발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프로젝트인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던 그 기자재들은 루마니아 쪽으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언제 또 건설이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는 아직 그 진행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우리나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일본, 그래서 UAE까지도 같이 엮여가지고 이 네 국가가 힘을 합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서방 국가,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개발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조립을 했고 상업운전에 들어갈 건데 그 상업운전에 과연 목표했던 성능이 나올 것인지 그게 이제 2026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9년, 2030년 이때로 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처지긴 했죠. 러시아도 지금 2020년부터 요거를 이제 해상 부유식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SMR로 포함을 해야 되나? 요게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용량이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로 사실 이 다른 경쟁사 모델에 대비해서 한 기당 모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가격에 대한 이 경쟁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불리할 수 있죠. 사실 소형 모듈 원전이 300메가와트급 이하이기 때문에 뭐 딱 300메가와트급 만든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으로 이것보다도 지금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높고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설치하기에 유리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 300메가와트급은 이 77메가와트급처럼 작게 만들면 경제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경제성을 최대한 살리되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계속 기술이 진보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확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우리나라의 산단, 그다음에 도시 외곽에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 학교 부지 정도 공간만 확보되면 이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과 차별화를 두어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람인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 크기를 보십시오. 정말 이 작고 건설하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SMR 관련 개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 옆에 SMR로 전력을 충당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뭐 건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 향후 10년을 본다면 소형 모듈 원전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대형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전보다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더 쉽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집안이고 그 위치에 있다면 굳이 대형 원전을 없애면서까지 소형 모듈 원전을 거기에 많이 지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MR을 보면은 비상계획 구역이 300m 수준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 적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작고요. 연료 주기가 여기는 18개월이고 대형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은 20년으로 연료 교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건설 공기가 48개월 이상에서 24개월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은 기대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 462메가와트 모듈을 다 수주를 했을 때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7천억 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대형 원전 못지않은 그런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전해드릴 소식 다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국내에 대한 상황이 조금 이제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종착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월까지 적어도 6월까지 좀 기다리는 소식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